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김느낌님, 황주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겨울인데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너무 추워졌지만 어찌어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이 잠겼다 풀렸다 잠겼다 풀렸다 잠겼다 풀렸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난 10월에 16회에 올라갔었는데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사랑원, 러브. 사랑원. 한 달 지나고 나면 지난번에 주제를 뭘 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팟빵이나 아이튠즈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네.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지난 16회에도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종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사랑 연애에 관한 주제는 항상 만나는 주위 형들에게 먼저 묻지 않아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연애 상담을 받고 있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그 얘기를 주로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백의 그림자에 관한 내용 설명을 듣다가 김느낌님께서 살아가면서 종종 해주는 연애 상담의 수준이라는 것이 바닥에 우유를 쏟았을 땐 닦으면 되는 거야.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소설에 관한 설명을 이어가셨을 때 밥 먹다 말고 육석으로 빵 터졌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제발 저렸는지는 몰라도 괜히 저를 저격해서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수많은 형들에게 연애 조언을 구할 때 형들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히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흑흑. 그래도 백의 그림자는 읽으면서 참 힐링이 되었습니다. 제게 연인이 있고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애인과 대화를 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잔잔하고 아름다울까 싶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웃었습니다. 연인이 있고라고 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랬다면 참 잔잔하고 아름다웠겠다. 연인 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도의 경계를 넘었다고 표현하는 작가의 내적인 깊이도 참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랑에 관한 주제는 김느낌님께서 하드캐리를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저는 더욱더 많은 사랑을 겪어야 할 중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네요. 정말 더 많은 사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괜히 지금 또 헛바람 들기 좋은 시즌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지 뭐 연인끼리 뭘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엔 또 그 월요일이라 네. 연휴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숙박업소들의 뭐 지역 이런 여행 갈 만한 곳에 빈 곳이 없대요. 벌써? 하루만 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2박 3일 동안 빈 곳이 없다고. 그렇군요. 네.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된 저로서는 결혼한 지 오래되면 크리스마스에는 뭘 하나요? 저희는 가족 파티를 해요. 가족 파티. 네. 그러니까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네. 사돈까지 다 모여서 가족 파티를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파티네요. 아니요, 되게 즐거워요. 게임도 하고 상품도 이렇게 뭐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자 선물 교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남들이 볼 땐 좀 이상하지만 가족들 사이에 재밌는. 또 젊은이들이 있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파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계급장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모임에선 되게 격식 있고 뭐하지만 우리가 파티에서 게임을 하거나 선물을 나누거나 이럴 때는 5살 꼬마 조카부터 사실 7순이 넘으신 사돈 어르신까지 같이 정말 이렇게 동등한 존재로 게임하고 뭘 나누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즐거움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참 저 스스로 편견에 쌓여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김느낌님도 잘 공감 못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족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렇죠.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설마 그럴까라는 의심이 줄어들질 않아요. 뭐 그렇진 않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년 정도 해왔으면 재미없으면 중간에 때려치웠겠죠? 그렇겠네요. 약간 저런 가족은 저는 약간 김수현 작가가 쓴 드라마에나 나오는 약간 그런 옛날에 목욕탕집 남자들 약간 이런 진짜 옛날 아닙니까? 저희는 솔직히 뭐냐면 약간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칠순잔치도 다 그렇게 모여서 사돈까지 모여서 2박 3일 투어하고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꼭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전엔 이벤트를 안 했지만 지금 그게 되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족들도 저희는 좀 이벤트를 하는 가족이라 그런 이벤트가 서로의 관계에도 평소 관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오.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김니끼님한테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아. 말씀을 아니, 드리려고 했는데 쓱 빠지시면서 그렇지. 이걸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 아유, 황주부님의 이 파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동참하면 안 되죠. 저 같은 애들은 약간 이런 거에서 멀리 해줘야 네. 저런 게 이제 약간 TV에도 소개되는 되게 유니크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아마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와이프와 함께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아직 계획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부터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 근황 토크 나눠봤는데요. 오늘 주제 톡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누기보다는요. 네.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또 저희가 한 발 앞서는 책사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1월인데 올해 책사이다 어워드. 어워드. 네, 올해의 책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을 네. 저희가 세련되게 포장해서 2017년 책사이다 어워드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내가 샀던 책들, 읽었던 책들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뭐 대번에 올해의 책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셋이 각자 하나씩 이제 미션을 던졌죠. 그렇죠. 네. 요런 관점에서 올해의 책을 하나씩 뽑아보자. 뽑아보자. 그래서 총 3가지의 관점이 있고 그 관점마다 우리가 답하듯이 책을 또 한 권씩 골랐으니까 네. 오늘은 한 사람의 3권 정도의 책씩 총 9권 정도 살펴봐야 돼요. 너무 열심히 달려야겠네요. 올해 중에 가장 힘든 달이었어요, 사실은. 저도요. 이젠 책이 보기 싫어요. 주마간산 하듯이 열심히 달려볼 텐데 2017 책사이다 어워드 첫 번째는요. 김느낌님께서 제안해 주신 상이에요. 네. 올해 나침반 상이네요. 그렇죠. 어떤 상인가요? 이 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 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굉장히 그 당대의 유용한 지식들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올해 나침반상은 한 분야에서 어떤 시대의 중요한 흐름을 포착하고 독자에게 유효한 통찰 그리고 적확한 지식을 전달한 책을 뽑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잘 부응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한 책이다. 네, 그렇죠. 어떤 책들이 나올까 기대가 되는데 과제를 제출해 주신 김니끼님께서 먼저 그렇죠. 저는 이걸 책을 골라놓고 당연히 이걸 던졌겠죠. 네. 제가 올해 책사이다에서 가장 좀 책사이다 꾸준히 팟캐스트를 들으셨으면 뭐 그렇다라고 이제 동의해 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인공지능, AI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 경쟁력을 좀 뽐내면서 네, 여러 권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이번에 소개드릴 책도 이제 아까 약 이 분야에서 올해 나온 책 중에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책을 골랐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책이에요. 네. 제목은 무난하네요. 네. 제목은 무난한데 내용은 전혀 무난하지 않은 책이고요. 이게 굉장히 독보적인 약간 책입니다. 저자가 김재인 박사, 철학 네. 박사죠? 철학 박사죠. 철학 박사고 이 책의 내용은 김재인 박사가 그 서울대에서 네. 컴퓨터와 마음이라는 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철학 박사가 사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아주 기초적인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쭉 풀어주는 거죠. 이 여기에 어떤 철학적인 함의가 있는지 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자 어떤 그런 것을 관통하고 있는 철학적인 어떤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굉장히 삼촌처럼 아주 자상하게 강의록을 바탕으로 풀어낸 것이니까 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관련한 책들을 5권 정도 본 것 같아요. 올해 네. 소개를 한 책도 있고 안 한 책도 있지만 5권 정도 봤는데 그중에 가장 좋았고요. 가장 좋았던 이유는 여기는 기술적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요? 예.
와. 그냥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왜 공포를 느끼는지 어떤 면 때문에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사람이 지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어떤 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직업 선택이나 어떤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은지 그리고 뭘 생각해 보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약간 철학자들과 인공지능 연구가들의 어떤 이론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목을 다시 보니까 그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게 그렇죠.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의 도구로 인지하고 활용하기 시작할 때 인간을 처음 물었잖아요. 네. 신과 다른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의미들을 물었는데 AI라는 것, 인공지능이 다시 새로운 어떤 기술로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인간을 묻게 되는 이런 시대적인 전환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의 함의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 옆에 다가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책이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아주 초반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인공지능이 훨씬 우리보다 일을 잘할 텐데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뭐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약간 창조적인 일이겠죠. 예술적인 일. 뭐 이런 일일 텐데 모두가 예술가가 되고 창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해봐야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없는 분이 처음 접하기에는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사실은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인데요.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고용의 미래라고 하는 레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 향후 20년 동안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를 퍼센트로 한 거예요. 그래서 99% 사라질 것이다가 텔레마케터하고 보험 업자, 판매업자, 판매원. 네. 그게 99% 사라질 건데 이렇게 하면 지금 미국에서 존재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래요. 얼마 안에.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직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간병인. 0.7%? 뭐 이 정도 1.7%인가 0.7%. 고고학자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고고학자는 글쎄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는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면밀한 지식과 본인의 그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사실 뭐냐면 어떤 기업도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오히려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고고학자 같은 건 좀 약간 해리슨 포드 같은 느낌이 해줘야 네, 로버트가 하면 좀 별로 느낌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김느낌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제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도 같은 문제 의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사피엔스란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경로로 이 책을 접하신 독자들은 약간 고전하고 고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사피엔스보다는 덜 잘 안 읽히는 책이에요. 그 두 권 사서 한 권 읽었으면 됐지. 내가 또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죠.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변화하는 시대를 내가 과연 한 사람의 주체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굉장한 공포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문과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뭐 내가 과학을 좀 못하고 수학을 못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 살기가 어렵나? 뭐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실 김느낌님이 뭐 알고리즘이나 뭐 빅데이터 이런 책들을 많이 권하실 때도 내가 저거 너무 힘든데 뭐 그렇게까지. 그렇지. 내가 꼭 그걸 알아야 세상을 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는 뭐랄까. 이 바뀌는 세상에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앞에 다가온 지가 300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과학혁명의 세례를 통해서 뭐 인본주의, 뭐 인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인권, 민주주의
이런 가치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런 과학혁명을 통해서 내가 과학적 사고 방법론이나 실제 과학에 대한 소양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바뀔 세상에서는 그냥 역사적으로 과학혁명이 중요하고 기술 중요하지라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알고리즘이나 그 과학적인 사고에 대한 우리가 소양이나 그런 지식이 없다면 과연 이 바뀌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선택지를 마주할 기회나 있을 것인가? 그 선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약간의 공포? 근데 이게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네. 제가 그 올해 나침반상으로 골라온 책들이 바로 그런 물음에 답하는 그래요? 책들이라고 저는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아,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되게 묘하게 이어진다고.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가져온 책이 두 권인데 하나는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또 하나는 산책자를 위한 자연 수업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이 어떤 과학의 지식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인데 이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은 콜롬비아 대학의 공통교양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목도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이 과학을 문이과 상관없이 전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1-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된 경향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은 이제 과학이라는 게 어떤 걸 지식을 전달해 주거나 어떤 걸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고 방식의 하나의 체계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주부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그 체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계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가 없는 맞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을 아주 가벼운 터치로 알려줘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읽었어야 되는 책이군요. 이 책 원제가 A Survival Guide to the Misinformation Age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의 시대, 오해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인 거죠. 뭐 복잡한 이제 수식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뭐 이 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미국의 한 여러 언론에서 이제 악어한테 물려 죽은 사람, 뭐 상어한테 물려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막 대서특필을 계속 한 거예요. 이 과학자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은 그 해에 1월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고작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명인데 이거 확률을 계산해 보면 100만 명 가운데 1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사람 2명이 130초마다 죽어요. 흡연으로. 그리고 30분마다 2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왜 흡연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이나 이제 의식이 높지 않은데 이런 상어한테 죽는 정말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의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뭐 사실 그럴 수 있죠. 특별한 일이니까 오히려 특이하니까. 이게 우리 문과생의 생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법론은 뭐 그런 거 대표적으로 이 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얘기가 구글 입사 면접 때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 매놀? 뉴욕의 뭐 조율사가 몇 명이냐. 뭐 예. 매널 문제도 예. 그렇죠. 다 그런 패턴으로 똑같이 풀어보는 거죠. 그런 이제 합리적인 추론 과정 이걸 스스로 세팅하고 해볼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해서 강조하는 얘기들인데 그거를 이 사람이 10가지 태도로 정리를 해요. 그중에 몇 가지만 들려드리면 과학은 허튼 소리를 뿌리 뽑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렇죠. 이거는 뭐 문과생들도 동의할 오케이, 거예요. 동의. 예. 왜냐면 무슨 So cool.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싸워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로 얘기하면 해결이 좀 쉬울 때가 있죠. 그리고 과학은 반권위적이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죠. 중요한 건 과학적 과정은 어수선하다. 예. 이것도 그래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특히 통계나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보면 우리 김느끼님께서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그렇게 심플하게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또 모든 데이터가 평등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과학은 우리를 개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책 하나는 산책자를 위한 자연 수업인데 제가 이런 류의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산책 뭐 이런 약간. 산책도 그렇고요. 네. 그 우리가 지금은 잃어버린 이제 지식을 찾는 방법들.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다 GPS로 이제 항해사들이 다 그걸 보고 하지만 옛날에는
나침반. 별 보고 네. 나시험 보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로 할 수 있는 항해사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 게 이제 잃어버린 지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산책자를 위한 자연 수업에 이런 얘기들 나와요. 아주 쉬운 거. 달팽이가 막 연못 근처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호수가 있는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라는 걸. 왜냐하면 달팽이가 껍질을 만들려면 다량의 탄산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석회암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뭐 산에서 뭐 길을 잃으면 뭐 이끼가 있는 쪽으로 찾아가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 되게 신기한 게 이 곤충 얘기였는데 곤충이 냉혈 동물이라서 기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귀뚜라미는 기온 변화에 따라서 우는 횟수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산에서 그 귀뚜라미를 온도계 대용으로 실제로 쓸 수 있대요. 뭐 섭씨 13도에서는 1초에 한 번씩 울고 온도에 따라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 울음소리를 계산해가지고 함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몇 초 만에 한 번씩 울었는지를 보고 거기에 40을 더하면 화씨 온도와 같아진다. 근데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저자도 써놨어요.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더라고요. 재미난 건 이 두 권의 책이 왜 온라인 서점에 보시면 이 책을 산 사람이 산 다른 책 나오잖아요.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을 산 사람이 가장 많이 산 책이 산책자를 위한 자연 수업이고요. 산책자를 위한 자연 수업을 산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산 책이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이에요. 저는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을 샀는데 이제 그 책도 사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전 두 권을 한꺼번에 샀답니다. 저는 약간 이 책을 이제 다 읽어보고 지금 왔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학부에서는 화학을 전공을 하고 일은 약간 문과스러운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더 좀 약간 여기에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 정말 효용이 굉장히 많은 연구실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되게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요. 약간 최근에 이 이제 화법이 알쓸 신잡 원에 나왔던 정재승 박사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꺼내요. 가령 이제 산책에 나가서 산책에 나가니까 기분이 좋지. 네가 왜 기분이 좋은 줄 아니? 보고 네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 지구에서 몇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 8초 전에 출발한 태양 광 입자가 네 피부 뺨에 받아서 뭐 그 근처에 단백질 분자를 1초에 수억 번 진동을 시켜서 그럼 네가 그걸 따뜻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약간 그런 투로 그렇지만 굉장히 쉽게 잘 쓰여진 책이고, 저는 이 지금 오늘 올해 나침반 상에 나온 세 권의 책을 아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다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뭐 약간 문과스러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해온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사는데. 그러니까 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버스 그 기관의 원리를 알지 않아도 노선도만 알면 노선도만 되죠. 알면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효율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커져버린 세대여서 말하자면 금융용어로 해칭이 필요한 거예요. 해칭이 뭐죠?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바구니에 예, 나눠 그렇죠. 담기? 예, 그렇죠. 바구니에 나눠 담기. 그래서 가령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연구할 수 있는 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예요. 그렇죠. 돈이 많은 회사고 돈이 많은 회사에서 연구한 인공지능을 모두가 쓰게 풀어놓을 리가 없어요. 그걸로 뭔가 돈을 벌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뭐 이과든 문과든 간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저것의 결과물도 따라갈 수 없고 하여튼 뭔가 같이 토론해 볼 수도 없고 약간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전 사회 공동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
예,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실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너무 두껍고 방대한 책을 아까 제가 딱 그 한 가지 문제 제기로만 나 너무 무서웠다. 네. 이렇게만 정리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한마디를 덧붙이자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주는 강점은 저는 사피엔스 때도 똑같이 느꼈는데 그 지금 우리의 역사를 우주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참여해서 느낄 땐 내가 무섭다, 어떻다, 이게 나의 감정과 모든 게 이입이 되지만 저 우주인의 시점에서 지구를 봤을 때 사피엔스라는 종이 어떻게 지구의 주인이 되었을까? 이게 뭐지? 라는 걸 다룬 게 사피엔스였다면 사실 호모데우스는 뭐냐면요. 그런 사피엔스가 지금 이제 21세기 신기술과 만났을 때 얘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호모데우스라는 건데 사실 데우스라는 게 가시래요. 네. 그렇죠. 전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까지 몰랐는데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느낄 땐 거부감이 들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 그거는 뭔가 신성을 거역하는 거고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학혁명 이후에 인본주의 있잖아요. 결국은 옛날에는 신이 네가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옳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 결정해줬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그거를 사실 개인들이 다 결정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목표들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호모데우스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필연적일 수도 있다. 음. 왜냐면 우리 안에 그게 이미 내재돼 있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는 되게 그 안에 실험들과 얘들은 되게 충격적이기까지 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올해 여러 흐름들을 좀 잘 반영한 올해 나침반상으로는요.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왔죠. 김재인 박사의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그리고 김영사에서 나온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그리고 EK북에서 나온 산책자를 위한 자연 수업, 더퀘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이렇게 4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2017 책사이다 어워드 황주부님께서 네. 제안해 주신 상이네요. 네. 황주부님 다운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거죠? 내 맘대로 올해의 책입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의 책이라는 게 저는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름방학 때 무슨 여름 휴가 때 CEO들이 뭐 읽어야 될 책이라든가 혹은 요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책을 진짜 많이 읽는 사람들이 읽는 책. 뭔가 이렇게 다들 권위가 있는데 사실 책이란 내 마음의 파문을 그러니까 나와 그 책이 만났을 때 그 화학 작용이 얼만큼인가가 사실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올해의 책이라고 꼽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내 맘대로 올해의 책은 역시 이 상을 제안해 주신 황주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제가 고른 책은요. 이용마 기자님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최근에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는 네. 책이죠. 신간이라 아마 사놓고 아직 못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아마 굉장히 급하게 사서 읽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이용마 기자가 저희 참여사의 편집위원으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셔서 이용마 기자의 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한치의 망설임과 숨 돌릴 틈이 없이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읽어봤던 책인데요. 사실 제 기대와는 되게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 이제 딱 나오잖아요. 아들 둘에게 이 쌍둥이 아들들이 아들. 경제 현재가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막 게임을 하고 우리가 회의할 때 이랬던 모습들이 막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아들에게 주는 책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전 어떤 걸 기대했냐면 아들아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말이다. 이쯤에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쯤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의 말을 생각해 보거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기대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는 약간 나의 한국 현대사 유시민 작가가 쓴 네네. 그런 책일 거라고 그냥 저의 선입견이죠.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저한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학번이 비슷하시죠? 정말 비슷하시죠. 비슷해요. 예.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시절, 나의 어린 시절, 나의 대학교 1학년 때, 뭐 고등학생 때,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IMF 때, 뭐 이런 식의 그 시기들을 정말로 감정이입해서 어떤 다른 장치 없이도 그래서 그 역사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살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책이었고요. 근데 제목이 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잖아요. 어색하죠.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예,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세상이 바뀔 겁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영화에서 말하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돼 이런 느낌이라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는 굉장히 담담하지만 내 시선에서 진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머릿말에 본인의 삶을 고민하면서 했던 그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내가 어느 정도 정해졌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순서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실행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결정의 과정과 그 실행의 과정 모두를 담고 있는 말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가 느낀 거는 저는 사실은 나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보통 이제 저희가 자서전 특집을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막 시시콜콜하게 내가 어떻게 연애를 했고 뭐를 했고 근데 기자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정말 앞서 네. 그 뭐 유시민 작가의 나의 한국 현대사 말씀하셨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한 90년대 네.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한국 사회의 큰 흐름들이 그렇죠. 다 읽히죠. 그래서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적폐청산의 교과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기자로서 내가 문화부도 하고 정치부도 하고 사회부도 하고 이걸 다 바라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시스템의 문제와 언론의 문제가 겹치면서 어떻게 한국 사회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의 그 현장들이 가감없이 정확하게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정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른 아웃풋으로 내는가에 대한 그 이용마 기자의 어떤 고언 이렇게도 받아들였습니다. 적폐청산의 교과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잘 정리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책 네. 봤는데 저도 약간 의외였던 게 이용마 기자님은 그 참여사회에서도 글을 많이 쓰시고 이제 여기저기 기고를 많이 하셨는데 네. MBC 파업 이후에 그렇게 재밌는 글을 쓰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딱 읽어봤을 때 네네. 실제로도 유머 네. 코드가 유머 강한 분은 아니시죠. 네, 다양하지 않으시고 뭔가 글이 되게 굉장히 재밌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정보의 느낌. 이렇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서 놀랬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보지 못했던 모습? 약간 모습이어서 놀랬고 저도 이제 아주 처음 책의 초반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 아들 둘한테 사실 남기는 저는 이게 긴 편지라고 봤어요. 편지라고 봤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한테 이제 떠올랐던 요 경구도 유명해서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본인의 인생을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 역정도 보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되게 그냥 딱 그냥 내가 생각하는 딱 이용마 기자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그런 본인의 인생 그 경로를 보면서 약간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읽어봤어요, 사실. 그런 특혜를. 네, 왜냐면 이용마 기자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메신저를 주셔서 글을 하나 정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뭐 편집자도 해봤고 또 서점에서 일을 하니까 이게 책으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본인은 좀 고민이다. 내 얘기를 너무 풀어놔서 좀 읽어봐줬으면 좋겠다. 저도 읽어보고 우리 김느낌님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담담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재밌게 잘 읽혔어요. 재밌다는 말에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글이 재밌게 잘 읽혔고 이거는 무조건 출간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적절한 출판사도 연결을 하고 와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예, 그런 일이 예상대로 또 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여러모로 이렇게 기분 좋은 어떤 하나의 일련의 그 일들이었는데 그 이용마 기자님께서 이 책에 그 독자들에게 사인을 해줄 때 늘 쓰시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동반자가 됩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그 문구를 처음 봤는데 어떤 분이 사인을 해준 걸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르죠. 이용마 기자님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오신 이제 삶의 과정이라는 게 있고 저희 또 다른 세대잖아요. 아까 황구주부님 말씀하셨지만 네. 또 다른 문제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삶을 읽고 나서 뭐 이거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이니까 옅어지겠으나 딱 그 읽고 나서 좀 그 한동안의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그런 맞닥뜨리는 문제 상황이 있으면 정말 동참할 수밖에 없겠다.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강하게 들었던 책이에요. 네. 사실은 그 저희가 촛불 뭐 해서 탄핵 뭐 이런 걸 하면서 사실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용막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MB 시절에 MBC 파업으로 해직을 당하고 네. 그 이후로도 이제 약간 그런 활동을 계속 해오셨고 어찌 됐건 간에 지금은 일단락이 됐고 이제 오늘이 13일인데 11월 13일 녹음한 날짜가 오늘 이제 김장겸 해임안이 이제 방문진에서 통과가 돼서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역사로 기록이 될 텐데 네네.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하나의 뭐 마침표 내지는 적어도 쉼표 네네. 역할을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 맘대로 올해의 책. 여기도 또 세 권이 다른 길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우리 비슷한 거죠. 어쩌지? 두 번째 책을 제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맥락상 제가 골라온 책은 제가 정말 여기저기에 많이 권했던 책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기획한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이에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이름만 들으면 정부 단체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만든 단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반올림과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공유종옥 선생님 네. 같은 분. 이런 이제 그 직업병을 그간 추적해온 많은 또 그 직업병과 관련된 활동을 해오는데 함께했던 의사들이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한 꼭지씩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글들을 모은 책을 보면 대부분 글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톤을 유지하고 잘 쓴 글들로 구성된 에세이집이에요. 저도 읽으면서 되게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머리로는 알죠. 우리도 많이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이제 마음으로 응원하거나 또 종종 참여했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 사실이 그냥 기술돼 있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 돈을 아끼려고 에탄올 대신에 메탄올을 사용하면서 이걸 알리지도 않은 사업주 때문에 20대 청년 노동자들이 그냥 휴대전화를 만들다가 어느 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북 컴퓨터 겉면을 이제 소독약품으로 닦게 그렇죠. 되는데 그 황약품 무색무취하거든요. 이게 무슨 건지도 모르는 거죠. 뭘로 작업자들.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이주 노동자들이 그냥 어느 날 하반신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들도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게 아니죠. 우리가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 일을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잠자는 거랑 일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일에서 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 갔을 때 떠올려 보면 무슨 일 하는지 안 어떤 물어봐요. 자세로 일하는지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어떤 결정적 사건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하죠. 아프거나.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의사들도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담아낸 책인데 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게 참 권리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들인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에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의사들 그리고 그 의사들이 어쨌든 원인을 알려주고 상황을 진단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본인은 이제 지금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었지만 다음에 올 누군가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나섰던 또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에서는 이제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노동자들도 굴뚝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네, 저는 뭐 사무직에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뭐 이건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모르고 그냥 견디고 혹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어디가 아프면 일단 일 탓이라고 한번 생각을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태도의 전환, 사고의 전환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가 안 좋으면 회사 탓일 가능성이 일 탓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을 좀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고른 내 맘대로 올해의 책은 근데 굉장히 이게 이상한 게 오늘 저는 사실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을 절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이해했어 바로. 제목이 뭔가요? 김승섭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아니 너무 안 어울려요. 감상적이고 이거 저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도 사실은 어떻게 알고 본 게 아니라 그 우연히 이제 제 친구가 이 책 봤는데 너무 좋다 추천을 해줘서 이제 얼마 전에 봤어요. 한 달 안쪽 본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지금 이런 뭐 이용마 기자님 책부터 그리고 이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어떤 여러분들이 쓰신 그런 책과 제가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 책을 고른 거는 셋이 약간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위크 포인트라는 위기의식이 저희 세 명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세 명은 굉장히 다른 다르죠. 사람들이거든요. 네. 당황했어요, 저. 네, 저 되게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뭐 이렇게 비슷해요. 어떤 혐오 발언이나 차별, 고용 불안, 세월호 참사 같은 어떤 사회적인 상처가 실제로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는가, 아프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신 김승섭 교수는 그 역학 연구자예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을 했고. 역학 연구가 뭐예요? 주역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렇죠. 네. 난잘 몰라. 사주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겠지. 네,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생리대 터졌을 때 역학조사하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학조사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거고 이 성분 같은 걸 그렇죠. 따지고 이런 건가요? 아니 성분 같은 걸 따진 게 아니라 이 생리대를 썼을 때 장기간 사용했을 때 사용자한테 이상이 있는지 이상이 있다면 어떤 이상이 있는지 혹은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령 뭐 반도체 노동자들이 다량의 약품에 노출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백혈병이 발생한 건지 그렇다고 볼 수 없는지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연구를 했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책의 소재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 부분만 이제 좀 소개를 하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요즘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렇죠. 많이 나오죠. 병명이라 해야 되나요? 진단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빡센 상황을 겪고 나서 사람이 뭔가 이상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쌍용차에서 쌍용차 파업과 해고 과정을 겪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확률이 50.5%래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 저자도 자기는 믿을 수 없었다.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왜냐하면 걸프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확률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온 사람보다 더 약간 그런 높은 거죠. 지수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걸로 굉장히 많은 뭐 우울증이나 이런 이제 병들이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사회 변화 없이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져야 개인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잖아요. 얘기들이 많은데 동성애자들이 훨씬 잘 아프대요. 그러니까 차별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아프게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대다수의 어떤 그런 병에 대해서 더 그런 질환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손에 들었는데 저의 느낌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좀 좋은 책으로 소개를 하고 널리 읽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책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몸은 기억한다? 네,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맞아요. 네, 네. 극복해. 음. 더 성취해. 나아져. 그럼 괜찮을 거야라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 스트레스와 사실 그 괜찮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나를 자책하게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안 괜찮은 그게 몸은 기억한다라는 말인 것 같고 사실은 그걸 되게 강제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더 필요 이상으로 병들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좀 사례적으로 인상 깊었던 사례는 이분이 의사잖아요. 네. 의사니까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레지던트들 그러니까 수련의들의 어떤 노동 패턴, 노동 환경을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의사가 아프다면 그 의사한테 진료받는 환자는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많은 드라마에서도 그려지고 우리가 익히 여러 가지 경로로 알고 있다시피 의사들은 뭐 하루에 많이 자면 4시간, 밤을 새는 경우도 뭐 허다하고 맞아요. 뭐 16시간 수술하고 그 수술에 이어서 또 다른 수술하고 그럼 그 수술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연구. 근데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막연하게 잘 안 되겠지. 나는 저런 의사한테 수술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막연한 내 경우면 생각들만을 생각이 달라지지. 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분은 역학 조사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약간의 뭐라 해야지 직업 의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고, 예. 그러니까 사회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사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빈 공간을 마크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꼭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내 맘대로 올해의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왠지 두 번째 올해 나침반산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김니끼님께서는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온 김승섭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또 황주부님께서는 창비에서 나왔죠. 이용마 기자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북스에서 나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의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3권의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2017 책사이다 어워드 마지막입니다. 앞선 두 주제에 비해서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물음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제가 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그 책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 특히 베스트셀러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갈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많이 팔리면 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이제 부러움과 시기 질투도 있죠. 그렇죠. 그런 업계 사람들의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 그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판업계에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준이 높잖아요. 내 책은 안 본인들이. 사는데 저 책은 도대체 왜 책이 사냐?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책들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상은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입니다. 심플라이프 출판사에서 나온 윤홍균 박사의 자존감 수업. 자존감 수업. 이 책 올해 굉장히 많이 나갔죠. 얼마나 나갔나요? 아마 30만 부가 넘어서 잘 나갔구나. 50만 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너무 큰 숫자라 뭐 30만이나 50만이나 저희한테 큰 의미는 없네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존감이라는 걸 키워드로 한 심리 분야의 책이 이게 새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한 지난 4, 5년간 꾸준히 나왔고 꾸준히 나왔죠. 오히려 한풀 꺾였을 시기예요. 지금은 그쵸. 많이 나오다가 지쳐서. 그리고 자존감 수업이라는 제목이 기존의 그런 심리 분야에서 인기를 끌었던 책의 제목의 패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성을 거드는 에세이식 제목도 아니고 뭘 해결해 준다는 듯한 제목도 아니고 너무 담담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책의 내용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그런 자존감에 관련된 여러 이론과 처방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종합해낸 책이란 평가가 다수거든요. 정말 수업 같아요. 네, 제가 읽어봐도 이게 한 군데가 딱 이렇게 두드러져서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잔잔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들인 건 분명한데 읽고 나서 이 포인트가 뭐다라는 건 명확하지 않은 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유를 잘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유를 찾을 때면 눈에 드러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정답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이제 시간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 책은 좀 그 독자 연령대가 재미난 게 40대가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이 20대예요. 그래요? 40대 의외인데. 희한할세. 30대가 조금 이렇게 꺼져 있고요. 40대, 20대가 이렇게 계속 비슷비슷한 수위로 1, 2위를 그러면 제가 볼 다퉜거든요. 때는 그거는 책의 문제가 아니라 독자의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요? 그러니까 독자의 니즈인 거죠. 근데 그 의외인데 40대가 보통 아재들이 많은데 그 왜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까요? 사실은? 사실 40대 약간 후반으로 가면 그러니까 진짜 다시 이제 정말 그 취준생하고 비슷한 그 삶의 길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하. 사실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 뭐냐면 어떻게 내 개발을 해서 새로운 잡을 잡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스펙을 쌓아서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기를 견디고 뭔가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 또 굉장히 많이 걸리는 어떤 부분일 수 있죠. 어쨌든 이 책은 일독해 보시면 그 자존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이 한 책으로 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렇죠. 다채로운 분석으로 얘기를 풀어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자존감이란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중시하고 그게 다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이런 게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기술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늘 그쵸. 정신건강 문제는 두드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도 정신과 환자가 대폭 늘어서 사회 문제가 됐고 뭐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다수와 연결되고 교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왠지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만 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꾸 비교 대상이 되면서 내가 열등감을 갖게 되고 내 환경을 자꾸 원망하게 되고 그런 한편 그런 문제를 느끼는데 현실이 너무 각박하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태로 자존감이 그냥 방치돼 버리는 거죠. 요런 이제 진단을 해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주는데 저도 사실 심리학 책을 거의 읽지 않고 이런 처방에 크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승리인가요? 그런 것과 뭐 저는 크게 다르게 와닿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런 게 좀 팁은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그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부정형 문장이 아니라 긍정형 문장으로 생각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나 이제부터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고요. 또 타인을 주어로 내세우지 말고 나를 주어로. 남들이 나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고요. 또 과거 시점을 자꾸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점으로. 그러니까 난 성격 소심하고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대범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다. 두 분 별로 이게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제 결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는 이 큰 결에서 이 문장은 기억에 남더라고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숨죽여 울어도 괜찮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인간이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공감을 계속 줘요. 약간 바갈라딘님의 느낌이 있네요. 이 문장에. 저는 다른 뭐 이 문장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약간 도넛 박스가 있으면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별로 와닿진 않는 약간 그런 게 있네. 그런데 하여튼 이 책은 그런 베스트셀러 중에서는 전체적인 평가가 좋은 편이에요. 극단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두드러지는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평가도 오히려? 적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황주부님께서는 어떤 책 물음표 던지셨나요? 저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골랐어요.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게 아닐까. 아니 왜냐하면 싶은데요. 제가 이 책을 택하게 된 게 저는 사실 이걸 정하기 전까지는 어워드에 이게 정해졌을 때 너무 난감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 취향을 가지고 책을 구매하니까 사실 내가 구매하는 책 속에서는 그닥 물음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치를 시작했죠. 주변에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왜 이걸 사는 거야라고 보통 난 이해가 안 되라고 취재를 말하는 하셨군요. 가장 그 높은 책이 언어의 온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읽었는데 저는 사실은 꽤 괜찮았어요. 일단 저에게 정말 궁금함을 줬어요. 어떤 거냐면 책을 읽어 나오면서 한 3분의 2까지 이 작가가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사실 욕망에 시달렸어요. 뭐냐면 검색을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그러다가 어떤 한 문장에서 아, 이분이 남자구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제가 헷갈렸던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에피소드들에서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 엄마의 화장대에 수분 크림과 뭐 네. 꽃병을 둔다. 이게 대한민국에 제가 아직은 그런 남성분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아 정말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남성적인 글쓰기 혹은 남성적인 행동, 여성적인 행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진짜 올드하게 나 나름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고정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약간 남자일까 여자일까를 헷갈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무슨 어떤 편견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되게 특별하다.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의문을 품게 하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그 스릴과 긴장 때문에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호흡이 짧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뭐 에세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6쪽 정도가 한 꼭지라면 네네. 지금은 그 꼭지가 막 2쪽? 2쪽, 3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작아져서 어떤 거는 책 한쪽에 그림 빼고 글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뭐냐면 4분의 1쪽밖에 안 되는 게 한 꼭지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강의도 그렇다고 해요. 예전에는 50분짜리가 하나의 강의의 단위였다면 지금은 그 강의가 5분. 네. 그러니까 10분도 길고 5분 정도가 딱 사람들한테 가볍게 들을 수 있고 내가 효과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과 네네. 함께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어떤 명언을 길어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00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500쪽을 막 너무 힘들지만 참아내서 읽고 그중에 한 문장을 내가 막 줄을 딱 쳐서 그게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나에게 명언이라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잠언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냥 딱 시처럼 혹은 어떤 한 구절을 딱 던졌는데 이게 아무런 배경과 맥락이 없이 내 삶의 그냥 개인적 경험과 맞닥뜨려서 스파크가 튀기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 명언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인도의 유명한 그루이거나 뭐 있잖아요. 탈무드에 나왔거나 네. 뭔가 엄청난 시인이거나.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명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런 것이 꼭 명언이고 그게 내 마음 안에 새겨야 할까?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작가가 던지는 내가 일상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느꼈을 때 본인이 쓰는 한마디들이 내 마음 안에 다가온다면 그건 또 내 삶 속에서의 네네. 명언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글쓰기라는 게 엄청난 내가 500쪽의 텍스트를 쓸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이미 어떤 그런 능력의 검증을 받아서 내가 쓴 피천득의 인연이 왜 인연이겠어요. 피천득이 썼으니까. 그렇죠. 피천득의 인연인 거죠. 근데 내가 피천득이나 이어령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만나면 이런 글들을 써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준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이건 그냥 저의 취향이에요. 네. 책의 서문에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당신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이런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하시거든요. 서문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제가 뜨거운 사람이라 이 말에 그렇죠. 반대했어요. 이 언어의 온도가 던지는 이 문제제기 자체에 반대일세. 네.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온도를 조절한다고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것이 위로가 되거나 치유가 되거나 소통이 되거나 이럴 수 있을까? 사실 언어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의 온도와 이런 것들에 따라 내 온도는 더 뜨거워져야 하기도 하고 더 차가워져야 하기도 하고 전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저는 물론 작가님이 이 생각이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냥 첫 서문을 읽었을 때는 약간 반댈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언어의 온도는 정말 평가가 극단이에요. 물론 워낙 많이 팔린 책이니까 좋은 평가를 내린 분이 더 다수죠. 근데
좋은 평가를 내린 분들의 그 평가의 이유와 나쁜 평가를 내린 분들의 평가의 이유가 되게 겹쳐요. 아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짧고 간명한 글 속에서 별거 아닌 상황들을 그런 얘기 속에서 이제 어떤 울림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사람들은 그 같은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쓰고요. 그게 별로 동의하지 못하는 엄청 기대를 갖고 본 분들이죠. 기본적으로는 뭐랑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아주 큰 기대를 갖고 만고 본 불변의 건데. 진리가 있을 거야. 막 네. 이런. 근데 뭐 읽어봤더니 네. 별반 다르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본인들 생각에는. 근데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거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되게 극단으로 지금 평가가 갈리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오피니언 리더 혹은 식자층 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워낙 압도적인 다수라서 그분들이 훨씬 큰 이제 그 호응을 보내주고 계셔서 책의 전체적인 그 책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저는 책을 쓴다면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돈을 느낌-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느낌 있는 책. 네. 이 책은 실제로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근데 이제 완전 초베스트셀러가 되면서는 이제 40대도 늘어났는데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네네. 근데 초기에는 확실히 20대들이 많이 공명을 했어요. 작가분도 젊은 축에 계신 분이고 그 글을 풀어내는 게 이 백자평에 그런 거 많아요. 싸이월드 틱하다. 저는 약간 브런치 틱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 아까 네. 호흡도 말씀하셨지만 그 읽고 공감. 그러니까 이 책은 애초에 책 한 권 전체로 이제 소비되기보다도 어떤 그런 한두 편의 글이 사람들이 어디에 또 퍼 올리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평도 많거든요. 뭐 인스타형 뭐 책이다 이런 이제 그건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욕으로 하는 건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트렌디하다라고 나누고 평가하는 싶은 거죠. 글이라는 그렇죠. 거죠. 나누고 싶은 맞아요. 글.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워낙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책을 사서 한 절반 이상은 봤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피천득의 네. 인연 말씀하셨지만 이거 다 그냥 사실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 그럼 뭐 피천득의 글이 엄청 탁월하고 이기주 작가의 글은 거의 미치지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이상하게 이제 또 이 작가가 처음 책을 냈고 또 본인이 직접 출판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 출판사 대표기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돈 진짜 많이 버시는데? 그리고 완전 이제 모델이죠. 완전 모델. 야, 괜찮은데? 이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음. 이제 광고나 홍보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다 맞물리니까 이제 고깝게 보는 시선이 있을 아. 수밖에 없어요. 아하. 이해도 돼요. 여러 상황들이요. 아. 네. 근데 저는 글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요즘 세대 사람들이 충분히 공부할 만한 에세이 라디오 사연 같은 데서 우리가 들으면 기분 좋게 고개 끄덕이면서 그 다음에 좀 90년대 발라드 듣고 싶은 노래 글들 이런 느낌은 충분히 전달하는 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전에 혹시 이걸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하니까 여쭤보면 네.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청바지 시장 1위 업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뱅뱅 2011년? 아닙니까? 뱅뱅. 아시네요. 뱅뱅입니다. 여전히 1등이라고. 근데 못 맞추거든요, 사람들이. 뱅뱅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뱅뱅은 뱅뱅 사거리에나 나오는 그러니까 80년대 잘 나가서 약간 건물을 세웠던 청바지 업체로 알고 있는데 거의 우리가 이제 노스페이스가 굉장히 옷이 고가고 약간 그래서 근데 매출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뱅뱅하고. 근데 이제 뱅뱅의 매출이 많은 이유는 이 사람들은 99%를 위한 청바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99%는 좀 과장이고 한 85% 정도.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청바지 만든다는 생각으로 청바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 책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좋은 비유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약간 책을 그러니까 이 뭔가 정신적인 활동을 집약한 상품이 항상 독특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정신적인 활동에 본인도 이제 그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령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 식자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책은 이래야지. 책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엄청난 컨텐츠가 담겨 있던지 뭔가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정수가 담긴. 네. 뭔가 이 성의가 보이고 뭔가 이 후대에 남길 만한 어떤 그런 자산으로서. 근데
사실 이제 책은 제가 생각할 땐 그냥 공산품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책은 약간 그 공산품의 느낌이 좀 있는 것이 저는 좀 재밌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렇게 막 질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브랜드 제품들도 질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그 브랜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확 나를 잡아끄는 게 있는데 이기주라는 브랜드는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소구력이 없는 브랜드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도 이제 바갈라디님도 아까 책을 직접 샀지만 절반 정도 읽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절반 정도 봤거든요. 저 끝까지 봤어요. 절반 정도 보고 네. 책을 많이 팔렸다니 난 부럽다. 뭐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을 출판사 사장인지 몰랐습니다. 네. 좀 진짜 부럽네요. 네. 그러면 자 올해의 물음표 자존감 수업과 언어의 온도에 이어서 김느낌님의 물음표 어떤 책입니까? 아, 네. 저는 그 김호기 교수의 세상을 뒤흔든 사상이라는 책입니다. 올해 물음표는 본인이 그 약간 김호기 교수가 본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베스트셀러가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베스트셀러 그 순위에 올라가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문사회 도서 중에서는 주목을 받은 도서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 나눴던 두 권의 책에 비하면 많이 적지만. 그래서 이제 원래는 김호기 교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친분도 있고 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책은 더군다나 그러니까 여기 책 제목이 세상을 뒤흔든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한 40권 정도의 책 시대별로 뭐 사회학, 문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의 분야에서 40권을 추린 거예요. 우리 시대에 2차 대전 이후에 한 70년 동안 70년 동안 이 시대를 뒤흔든 세상을 뒤흔든 사상들을 정리를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설서예요. 맞아요. 인문서, 해설서. 근데 보통 이 문사철 독자들은 해설서를 좀 짜치게 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가 잘 안 해주죠. 네. 뭘 이걸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소스는 다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이 책이 왜 근데 하필 여기서 터진 거지? 베스트셀러가 왜 된 거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책을 구입했어요. 구입해서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스트셀러가 될 만합니다. 될 만하고 어디에서 그런 지점이 있냐면 우리는 지금 이런 팟캐스트를 하면서 1시간 넘게 장황하게 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고수들은 정말 정제된 표현으로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으로 어떤 사상가의 어떤 사상을 혹은 그 사상가의 저작을 아주 적확하게 설명해내는 재주들을 갖고 있죠. 꿰뚫어 보는 거죠. 김호기 교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하면 모든 문장이 압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믿고 싶네요, 진짜. 아니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책들을 저는 40권 중에 40권을 다 봤어요. 진짜? 네, 40권을 다 봐서 목차를 보는데 뭐 볼 필요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잡히지 않지만 하여튼 있는 것들을 누군가 뭐 카피라이터면 카피라이터 어떤 학자면 학자가 이렇게 한 줄로 딱 꿰어가지고 딱 올려줬을 때 우리 카타르시스를 그렇죠. 느끼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계속 느꼈어요. 진짜? 네. 나는 근데 40권을 다 읽었다는 게 더 놀라워요. 아니 왜냐면 이 책들이 대학 때 세미나 좀 열심히 네. 하셨군요. 대학 때 세미나 열심히 하면 다 볼만한 그 그런 책들이에요. 리스트업들이 이제 있는 책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리스트업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책을 다 보니 40권을 다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압축률이 되게 높다 했잖아요. 가령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갑니다. 가령 이제 데리다는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죠. 예.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좀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사실 데리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요. 예, 꼬이니까. 책은 있어요, 집에 몇 권. 그래서 이제 김호 교수는 그러니까 모든 그 40권을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사상이 처음에 발화되었을 때의 맥락과 관점, 그리고 이 사상이 한국으로 수입되었을 때의 맥락과 관점, 그때 어떤 맥락에서 들어왔고 누가 이걸 수입했고 이걸 수입한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책을 번역했고 또 이 책에 뭐 테크트리를 짜는 거죠. 이 책 보고 이 책 보고 이 책 보고 이 책 보니 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데리다는 이런 사람이다.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데? 네. 전 한국에서 유통된 부분들 정리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바갈라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본 어떤 책에도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교수신문이라는 그래서 그 고전 번역을 말하다 뭐 하여튼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라는 그 2권짜리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보면 뭐 자본론이랄지 네. 뭐 이런 번역들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번역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이전에 그러니까 일러 사전을 펴낸 그러니까 일본은 새로운 나라가 나오면 무조건 사전부터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번역의 어떤 중요성을 제기하는 저작들도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어떤 교수신문의 그 2권짜리 책은 그런 책 중에 이제 한 시리즈인데 아무튼 거기에서도 약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데리다의 사상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영문학자 김성고는 그 선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탈모더니즘 시대의 미국 문학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현대 미국 소설 등에서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현대 소설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니까 데리다를 안다고 난 데리다 읽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는데 벌써 읽을 책이 2권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점은 좋았어요. 이 책을 다 팔로잉을 하고 뭔가 성실하게 한다면 어떤 김호기 교수가 이룬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그분은 이제 사회학자니까 사회학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교양적인 성취에 좀 가까이 갈 수는 있겠다. 그 점은 굉장히 일반 독자로서 메리트다 하는 점은 굉장히 좋았고 데리다의 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무엇보다 데리다는 인간 의식 내부와 사회 구조에 존재하는 이분법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사유의 프레임을 선사했다. 근데 여기 안에 굉장히 저는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책을 한 권 읽으면 그걸 무조건 한 문장으로 설명을 이렇게 풀어 쓰려고 하는데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 책의 매 챕터에 약간 이런 문장들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사실은 고민했었어요. 이 올해 나침반 상과 올해 물음표 상을 어디에 뭘 넣고 어디에 뭘 넣을 건지에 대해서 이 2권의 책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맥락상 그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을 다시 묻다를 나침반에 넣고 이 책은 이제 올해 물음표에 넣었는데 저는 물음표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느낌표?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좀 책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직장인들도 이런 그런 세미나 이런 강의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네. 네.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이 길잡이로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차 대전 이후의 현대 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죠. 직접적으로 맞닿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저작들을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김립기님 말씀처럼 그런 길잡이를 삼기에 정말 적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김호기 교수를 그간 이런저런 시사토론 같은 데서 많이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보고 나면 그분이 시사토론에서 하는 얘기들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김립기님 말씀처럼 그 몇 권의 저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본인이 관련된 연구 계속 해오고 이렇게 팔로우업을 계속 하니까. 근데 여기서 다루는 저작들이 되게 폭넓어요. 되게 폭넓고 그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우리가 몰아보면
되게 빤해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40권이나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포인트들 굉장히 잘 나를 세워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독을 꼭 해보면 좋을 법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고등학생 때 좀 어렵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도 혹은 네. 입사를 할 때건 뭔가 삶의 관문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 되게 트렌디한 책에 막 몰리기도 하고 사실 그 목록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중적으로 좋은 목록들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것을 전공하려고 할 때 사회학을 전공한다면 도대체 어떤 책들을 보고 사회학이란 학문 혹은 그 학문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책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개론서만 읽는 친구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에게 내 분야에서 이런 좋은 고전들이 있다면 그것을 소개받고 그 책으로 가게 되는 어떤 관문으로서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론서에 사실 저는 개론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전엔 좋아했지만 점점 안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론서는 너무 많은 주화 입말을 일으켜요. 주화인마. 네. 개론서를 보고 아 그 고전에 대해서 혹은 그 사상가에 대해서 다 알았다. 이런 거구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맞아요. 아니 그것도 저는 독서의 한 방법이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나중에 누군가 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맞아요. 사상이나 철학 그렇죠. 그 어떤 사상가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그 다수의 의견을 항상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김호기 교수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그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의 팁을 말씀드리면 이 책은 그냥 읽어서는 절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압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 저작을 봐야 돼요.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겠죠. 하려면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읽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아마. 네, 2017 책사이다 어워드 세 번째 올해 물음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존감 수업, 또 언어의 온도, 세상을 뒤흔든 사상 세 권의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그 저희 2017년 책사이다 어워드는 올해 나침반상, 내 맘대로 올해의 책, 올해의 물음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저희가 각각 이름 붙여서 해봤는데요. 이것과는 달리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은 또 실제 베스트셀러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제가 지난 1년간 그러니까 2016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출간된 책 중에 알라딘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을 한 100위까지 뽑아봤어요. 와. 이 뭐 예상 가능한 책들이 뭐 당연히 위에 많이 차지할 텐데 최상위권에 있는 책들이 대부분 소설이었어요. 의외죠. 소설이 네. 요새 강세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요거는 빼고요. 네. 그게 일인가요 혹시? 요게 이제 1, 2위를 다투는데요. 네. 놀랍다. 그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어떤 책 같으세요? 화제를 불러일으킨 용의자 X 아닌가? 용의자 X요. 용의자 있어요. 미안해요. 옛날 책. 82년생 김지영. 아, 그렇구나. 네. 물론 이 책이 작년 10월 말에 나와서 이제 기간에서 약간 어긋나긴 하는데 실제로 올해 책이라고 아마 봐야 될 거고 가장 많이 팔리기도 했고 아마 올해 여러 언론에서 다 올해의 책으로 맞아. 선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밑에 순위가 되게 놀라웠어요. 김영하 작가의 오직 두 사람. 오직 두 사람. 이었고요. 이게 알쓸신자 영향도 네. 있고 올해 또 살인자의 기억법이 영화되면서 김영하 작가가 여러모로 계속 언급이 제가 됐잖아요. 헷갈렸어요. 용의자 X가 아니고 살인자의 살인자의 기억법. 그것도 예전에 나왔던 책이라서 이 그렇구나.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세 번째 책이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 네. 그리고 5위가 좀 의외예요.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개정판이 이만큼 팔리기도 쉽지가 않죠. 제가 샀어요. 알쓸신잡의 승리네요. 맞아요. 그렇죠. 상위권에 그러네요. 다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어지는 책이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고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의 운명. 이것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특별판이 나왔죠. 요게 10위 안에 있고 한 30위 안에도 대한민국이 묻는다. 요것은 대선 전에 정책 자료집처럼 해서 나왔던 책이죠. 뭐 그런 책들이 좀 눈에 띄고요. 이 책은 좀 기억해두고 싶은데 그 MBC 네. 김민식 PD 네. 책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외워봤니? 이게 15위 안에 있습니다. 와우. 뭐 너무 반가운 일이죠. 네. 인쇄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전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가운 책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기주 작가의 그 말의 품격이라는 책도 상위권에 자리를 했어요. 이 책은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고요. 뭐 그런 정도의 책들이 눈에 띄네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이 베스트셀러 중에 늘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앞서 말씀 나눴던 임신 출산 육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바리스타 2급 자격 시험 예상 문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죠 지금. 그쵸. 네, 이게 매해 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해 시험에 따라서 매해 이렇게 최상위권에 있어요. 진짜 그래서 바리스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라는 생각이 늘 드는데 이런 순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교재나 아니면 실용서 책들을 보면 내가 되게 그 어떤 보통의 삶에서 되게 많이 멀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100위권 안에는 무슨 선제 국어 나침반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 노트라든지 이런 게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다 모르는 세계시잖아요. 아 저는 최신 그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최신 개정판 샀습니다. 굉장히 그 출판사의 불량함이 돋보이는 삐뽀삐뽀 119는 돌려막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샀어도 안 쓰는 집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는 연도가 찍혀서 나오고 매해 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뭔가 나의 아기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옛날 걸 쓸 수는 없어. 옛날 걸 사기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거 대단하네. 네, 그래서 대단한 전략인데 진짜. 책도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많이 그 선물하기에도 좋고 사실 이제 굉장히 그런 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약간 좋은 시장이군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오늘 배우는 게 많네요. 그러게요. 오늘 배우는 게 많은 방송인데요. 네. 예, 오늘 2017 책사이다 어워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올해 나침반, 또 내 맘대로 올해의 책, 올해의 물음표 세 가지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 개의 상에 대해서 좀 각자 떠오르는 책이 있다면 뭐 하나도 좋고 여러 개도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해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11월 달에 하니까 12월엔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책사이다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